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OX부터 보죠. OX부터. 네? 메일 정리 노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취소 빼고 이제 총칙을 마무리했거든요. 자, 일단 대리부터 보죠. 대리 1번.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 수건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자, 지금 기한이 도래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가 도래했다고요? 기한이 도래했다고, 기한이. 네? 기한이 도래했다. 아니, 기한이 도래하면요, 돈을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을 갚으시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갚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는 다툼이 없는 채무를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을 갖다 맡겼는데 관리하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받을 돈이 있었던 거죠. 그 돈 빼가도 돼야 안 돼요? 그 돈 빼가도 된다는 거죠. 기한 도래했을 때, 도래 안 했을 때? 도래했을 때. 그죠? 도래했으면 빼가도 돼요. 승낙받고 빼가요? 승낙 안 받고 빼가요? 승낙 안 받고. 네, 특별 수건 없이도 자, 그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는데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누구죠? 본인이 선임, 대리인이 선임. 대리인이 선임해요. 대리인이요. 자, 그러니까 대리인이 선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선임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예, 맞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요. 예? 죄송합니다. 본인의 이름 아니죠. 자, 대리인의 이름으로. 예? 본인 이름 아니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선임할 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그 행위가 대리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지만 이 복대리인이 결국 대리 행위를 합니다. 대리 행위를.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하죠. 이때 대리 행위를 할 때 복대리인도 당연히 현명을 하셔야 돼요. 현명을요. 이름 밝히셔야 되죠. 자, 근데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그럼 현명할 때 누구 이름 밝히겠습니까?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번 지문도 틀린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3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그쵸? 없죠. 법정 대리는 있고 임의 대리는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의 의사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자,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에? 무권 대리인한테만 이렇게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효력 없다? 효력 없어요. 자, 본인이 할아버지가 추인을 할 때 무권 대리인 손자한테만 추인한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 나는 그거를. 이러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추인에. 효력이 없어요. 이 추인에 무권 대리인에게 했던 이 추인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땠을 때? 알았을 때.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추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4번 지문에서는 첫째 줄 오른쪽에 나오듯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추인 효력 있는 거 없는 거? 추인 효력 있는 거죠. 그럼 추인 효력이 있는 거니까 본인은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추인 효력이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대항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은. 에? 대항은 한다, 못 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에? 주장이나 대항이나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은 아직 안 한 지문입니다. 일단 패스. 자, 무효 취소 내려갑니다. 6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일방이 협력 의무를 위반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어요. 자, 손해를 입은 이유가 협력 의무를 위반을 하신 거죠.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죠? 부수적인 거. 자, 따라서 이런 부수적 의무,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주계약 해제는 안 된다 그랬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7번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 소멸한, 그쵸, 후에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꿔 표현할 수 있냐면은 무효의 원인 소멸 후에 하셔야 됩니다. 무효 원인이 소멸되고 나서, 네, 무효 원인이 끝났을 때 비로소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추인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내려가서 9번 보죠. 9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확정적 무효다. 맞나요? 네, 허가 안 받았잖아. 못 받았잖아요. 무효죠, 무효. 자, 10번 지문은 아직 안 했죠. 자, 취소 봅니다, 이제. 자, 기본서로 오세요. 자, 기본서 몇 페이지 피시면 되냐면요. 취소 안 봤어요, 우리. 173페이지. 자, 무효에 이어서 오늘은 173페이지에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일단 취소라고 하는 건 취소. 일단은 유효였죠. 자, 일단은 법률행위가 유효였는데 유효였던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하죠. 취소권 행사. 취소권 행사를 해서 원래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소급시켜서 무효로 만드는 거. 이걸 취소라 그랬습니다. 취소. 자, 그래서 취소권 가지고 있다는 건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혼자서 싹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로 만들고 취소권 행사 안 하면 유효로 냅두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 아무나 못한다 그랬죠. 취소권자 정해져 있어요. 취소권자 정해져 있다. 취소권자. 자, 첫 번째 취소권자 누구예요? 사고하신 분들. 그리고 또 뭐 당하신 분들? 사기 당하신 분들. 강박을 당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 이러한 착사, 강제 네 사람이 취소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일단 취소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하면, 자, 173페이지 위쪽에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자, 개념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뒷페이지. 자, 174페이지로 와보시면은 이 취소권 해서 먼저 첫 번째로 취소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소권자를 14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내용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 자, 차고자, 그리고 그 대리인 승계인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지금 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취소권자 같은 경우는 지금 착사 강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지금. 네, 대리인들도. 이들의 대리인들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누구도 취소할 수 있다고. 승계인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140조를 확인했을 때 취소권자는 일단 취소권자 착사강제. 요 착사강제가 기본적인 취소권자들이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대리인과 승계인까지도 취소권자라는 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때 대리는요. 이 대리 안에는 임의 대리도 있지만 무슨 대리도 있어요? 법정 대리도 있습니다. 그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요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이 수권을 하지 않아도 그 고유의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정 대리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사고 치면 부모가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취소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없고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자 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수권을 얻은 상태여야 됩니다. 특별 수권을 받으셔야 취소권자입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승계인 같은 경우는 그냥 상속인 생각하세요. 상속인. 취소권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만약에 이 갑이 사기당했어요. 갑이 사기를 당했죠. 을로부터 사기당해가지고 사놨던 땅을 갖다가 헐값에 다 넘겨버린 거예요. 원래 이 땅이 한 10억 되는 땅이었는데 을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한 2억에 넘긴 거예요. 그럼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열받죠. 그럼 빨리 계약을 뭐 해야 돼요? 빨리 취소해야죠. 취소. 빨리 취소권 행사해야 돼. 근데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이 갑에 상속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속인에게 갑의 모든 권리가 승계가 되면서 이 취소권도 어떻게 되겠어요? 취소권도 승계된다는 거예요. 취소권도. 그러면 아버지가 행사 못했던 취소권을 병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누구도 취소권자다. 상속인, 승계인도 취소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권자 확인하죠. 첫 번째, 제한능력자. 자, 제한능력자는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분들은 법률행위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번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가 바로 사기 강박 당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착오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한 자. 3번의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그 고유의 취소권이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없어요.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수권을 얻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다. 4번의 포괄승계는 그냥 상속인 생각을 하세요. 취소권도 상속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취소 상대방이 나오고 있죠. 취소권 행사 누구한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자,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인데 얘가 미성년자였던 거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이제 아빠 골프채를 아빠 골프채 있죠. 팔아버린 거죠. 팔아버려. 골프채를 팔고 넘긴 거죠. 이 사람한테. 골. 얼마죠, 골프채? 통상적으로? 아, 그래요? 알겠어요. 500으로 쳐요. 500으로. 자, 골프채 넘기고 얼마 받아요? 500 받는 거죠. 500을. 저는 몰라요. 골프 안 치니까. 전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자, 골프채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500을 챙겼죠. 500을 챙겼죠.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냅둬요? 빨리 찾아오라 그래요? 빨리 찾아오라고. 빨리 찾아와라.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취소. 빨리 취소해. 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병이 골프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세를 못 참고 또 고세 또 팔아먹었죠. 알고 봤더니 이 골프채가 뭐 한 1,000만 원짜리였던 거죠. 또 팔아요. 또 팔고 얘도 또 돈 챙겼죠. 그럼 취소권자 을은, 미성년자 을은 취소권 행사를 병정 중에서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그죠? 네, 둘 다. 네. 아니에요. 얘한테만 하는 거예요. 얘한테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 병을 가리켜서 계약의 상대방이라 그래요. 법률 행위를 한 그 상대방. 자, 이렇게 취소권 행사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에게 행사를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그냥 승계인이라고 봤을 때 승계인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고. 아니, 골프채를 정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정한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둘 다한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한테 행사한다고요? 계약의 상대방. 나하고 계약을 했던 바로 그분. 승계인은 상대방 아니에요. 자, 보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142조 확인해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 상대방. 그냥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그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법률행위, 계약서 썼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승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오듯이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계약했던 그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밑에 사례 보세요. 제한능력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부동산 병에게 매각을 했고 다시 전득자 정에게 이전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 갑도 제한능력자 을도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취소권 행사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은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을 했던 누구한테? 병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병한테. 그래서 병을 지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3번 봅니다. 취소 방법. 형성권이다. 확인합니다. 형성권. 일방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여서 형성권이죠. 자, 그리고 2번에 나오듯이 취소권 행사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불효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불효식이라는 거는 취소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겠다. 뭐 그 정도 맥락. 자, 뒷페이지요. 자, 이제 176페이지 와보시면은 4번, 네모 4번에 취소 효과 나오죠. 효과. 자, 취소의 효과 첫 번째는 먼저 소급효예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시켜서 무효로 만든다. 소급 무효예요. 자, 이런 거예요. 계약을 하고,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을 하고, 네, 갑으로 하지 말고 미성년자로 하죠. 자, 미성년자. 자, 아버지 골프채 팔아먹은 미성년자 을, 제한능력자. 그리고 골프채를 산 병,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상대방이죠. 상대방. 자, 을과 병 사이에서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성년자가 골프채를 넘긴 시점이 있겠죠. 계약이 성립한 시점. 그리고 을이 병한테 골프채를 인도한 시점. 그리고 병이 을한테 대금을 지급한 시점, 이행한 시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버지한테 이제 좀 이렇게 두드러 맞고 그냥 빠따 맞으시고 이제 결국 취소권 행사하는 시점. 취소권.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상대방한테 취소권을 딱 행사를 하면은 원래 유효였는데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근데 무효가 되는데 취소권 행사 이후로 무효가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급한다고. 소급. 이렇게 돌아가요. 성립했던 시점으로 싹 돌아가서 처음서부터 애초에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효력을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미 상대방한테는 골프채가 넘어가 있었고 미성년자는 이미 5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게 취소가 됨으로써 소급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의 이 골프채는
마땅히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가 가진 500도 상대방한테 뭐 하셔야 되겠어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서 무효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받았던 거는 전부 다 부당한 이득이 돼요. 부당한 이득. 자, 부당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당하게 얻었던 이득을 다 어떻게 하시라? 다 반환하시라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에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쌍방에게. 그래서 미성년자는 500을 돌려주고 상대방은 골프채를 돌려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만약에 선의의 수익자라면 반환을 할 때 현존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면 돼요. 현존이익 반환 책임이 있다. 자, 그리고 악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전부를 다 반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하셔야 되고요.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이 반환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특칙이 있죠. 특칙. 특칙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할 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 이 제한 능력자만큼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 선악을 불문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골프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반환이에요?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현존이익 반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500을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현존이익이 500이죠. 근데 이 500을 썼다면 이 500을 다 써버리고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50만 원밖에. 이러면 현존이익이 얼마예요? 50인 거예요. 그럼 얼마만 주면 되는 거죠? 50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 다 써야죠. 가급적 다 써버려야죠. 뭐 할 때 써야 돼요? 유흥비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유흥비 술 마시는 다 써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유흥비로 내가 다 탕진했으면 나한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빵원이라면은 한 푼도 반환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어요. 골프채 받습니까? 네, 골프채 받아요. 골프채 받고 한 푼도 안 주는 거죠. 자, 봅니다. 취소 효과. 자, 먼저 1번에서 소급적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따라서 돌아가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려가서 2번이에요. 상호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받았던 것들을 싹 다 돌려줘야 된다. 이때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선의 같은 경우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악의 같은 경우는 손해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되고 이자도 붙여줘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다 해줘야 돼요. 여기서 특칙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의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현존 한도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죠. 선의만요, 선악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유흥비로 다 썼으면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술 마셨으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한 푼도 반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되게 가급적 다 이제 써버려라. 이렇게. 자, 내려가서 이제 5번에 취소권 소멸 있죠. 요거는 이후 과정에서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봅니다. 자, 뒤로 좀 더 오셔가지고 181페이지로 181페이지 와보시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제척기간 말하는 거예요. 제척기간. 취소권 행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제척기간. 제척기간 두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조문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46조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로,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확인을 하세요.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한 날이라는 거는 계약을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법률 행위를 한 날이라는 것. 계약을 한 날을 말하는 거죠. 계약 체결일자. 계약 체결일. 로부터는 몇 년 내로 행사해야 된다고요? 10년 내로, 10년 내로. 자, 그리고 3년짜리는 지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여기서 말하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는 거는 이거 사기구나. 야야, 이거 사기구나. 야야, 이거 착오구나, 착오구나. 사기구나, 착오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 깨달으신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는 3년이라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사기 혹은 착오라는 걸 깨달은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이웃순환 과정에서 볼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봐두고 무효 취소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총칙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관이라고 하는 거. 187페이지에 6장의 조건 기한 보이세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순환 과정,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칙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제2편으로 갑니다. 물권법으로 갑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이 현재 우리 책에서 시작되고 있는 게 209페이지죠. 209페이지. 209페이지 오시면 물권법이 시작이 돼요. 209페이지. 네. 우리가 지금 이제 3주 동안 했던 내용이 제1편이었어요. 1편. 1편 타이틀이 뭐예요? 민법 총칙. 그죠? 민법 총칙. 자, 그리고 1편이 이제 어쨌든 끝났고 이제 2편으로 온 거예요. 2편으로. 제2편. 물론 뭐 띵가먹은 부분도 있지만 자, 제2편은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물권법. 요게 2편이에요. 자, 물권법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취향이 나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총칙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많이 나와요. 14문제. 그래서 14문제 나와요. 대단히 많이 나오죠. 물권법은 아무래도 이 총칙에 비해서는 내용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말을 잘 안 해요. 물권법은. 그러니까 저랑 닮아 있죠. 저는 항상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그죠?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14문제 나오니까 많이 나오고요. 양도 많습니다. 자, 이 안에는 크게 둘로 쪼개져요. 자, 물권법에서는 일단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총론. 이제 총론은 물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죠.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살펴보게 되는 물권 강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209페이지에서 제2편 물권법이라고 돼 있는 데서 챕터 1, 1장 총설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작은 글씨로? 요거랑 그 다음에 챕터 2, 2장의 물권의 변동. 이 1장하고 2장이 지금 이 물권 총론이에요. 물권 총론. 그리고 3장서부터 6장까지 3, 4, 5, 6 여기가 물권 강론입니다. 강론. 강론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 그러니까 점유권, 소유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만나는 것이고 이 1장, 2장의 물권 총론 같은 경우는 물권에 대한 조금 더 추상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권 총론의 내용들을 볼 거예요. 강론은 아마 다음 주부터 만날 거예요. 자, 그럼 물권 총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지 자, 먼저 목차를 좀 잡아보죠. 목차. 그 바로 뒷페이지에 밑에 쪽 표 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물권의 의의를 보게 돼요. 물권의 의의. 물권이 도대체 뭐냐?
물건이 무엇인지를 밝힐 때는요, 물건만 보는 것보다도 또 다른 권리인 채권. 채권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겠죠. 자, 그래서 물권, 채권을 비교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물권의 객체. 물권은 그러니까 어디다가 행사하는 겁니까? 요게 이제 객체죠, 객체. 물권의 객체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물건이에요. 물건에다가 행사를 하는 것이 물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일물일권주의 원칙.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 한 개면 권리도 몇 개여야?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물권의 종류. 자, 물권도 그 안에 분류가 되고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민법에서는 8가지의 물권들을 분류를 해놓고 있죠. 8물권들이 등장합니다. 8물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법정주의. 이 법정이라는 게 뭔 말이죠? 법정. 법률의 규정이란 뜻이에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법에서 정해놨다. 네 번째, 효력.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에서는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와요. 네? 물권적 청구권 요게 나와요. 이거 흔들하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 어떡하죠? 무서운데요, 갑자기. 안 떨어지겠죠? 네. 그럼 저를 덮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나오는 게 물권의 변동이에요. 자, 물권이 변동된다는 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거. 에?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되는 거.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파트에서는 이 혼동이라고 하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총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지금 표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 종류, 효력, 변동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고 변동에서는 통상적으로 2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물권, 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물권의 의는 212페이지로 오시면 나와 있죠. 물권의 의. 이때 물권만 보는 게 아니라 물권하고 채권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권. 그리고 물권 아닌 권리를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자, 그래서 결국 이 물권하고 채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권리라 그래요. 권리.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권리라고 한다. 권리. 이렇게.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이에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거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을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살 거예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살 것이다. 아파트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 매수인으로서 일단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돈 갖다 줘야 돼요. 자, 돈 갖다 주고 나면은 이제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 선생님, 이 아파트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등기 넘기시라고 선생님. 돈 다 갖다 드렸으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나하고 계약을 했던 갑에게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 못 해요. 계약을 했던 갑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지나가는 병이 있는데 병이 길 지나가고 있다고요. 얘한테 가가지고 등기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등기 청구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채권으로 볼 수 있겠죠. 채권. 자, 그리고 이 채권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권. 자, 근데 여기서 을이 갑한테 청구했고 결국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을은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여기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는 물권자가 됐다는 거죠. 물권자가. 그럼 이제 물권자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아파트라고 하는 이 물건을 을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지배. 그러면 을의 명의로 이 경우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은 이제 누구에게나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소유자다. 이제 이 아파트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A가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A가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 A한테 가가지고 야 잠깐 서봐라. 야 잠깐 스탑 서봐봐. 야 내가 이 아파트 저기 소유자야. 라고 주장해요, 주장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A는 을을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보겠지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B도 있네요. B도. 야, 이 아파트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 온 동네방네 이 아파트 내 거라고 떠벌리고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는 을게 맞거든. 그리고 그렇게 등기가 돼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물권을 이렇게 절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권. 누구한테 주장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비교 잘 해주세요. 자,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을 하는 거고,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예. 자, 그리고요, 물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2편 물권법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죠. 당연히. 자, 여기를 지배하는 원칙 자체가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대로 관련된 규정들 이행해야 된다. 강행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강행 규정들이. 자, 그런데 채권을 규율하고 있는 거는 제3편이에요. 3편.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3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계약법이 나오거든요. 계약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법에 규정된 내용들 자체가 자유롭게 특약이 오히려 우선하게 되는 임의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권하고 물권하고 비교를 잘 해두시라는 거죠. 비교를. 네,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물권이 절대권이고 채권이 상대권이다 라는 것 정도라도 좀 잡아두셔야 돼요. 책 보죠. 자, 먼저 어디 보시냐면은 위쪽에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2페이지에. 자, 왼쪽에 채권이 있고 오른쪽에 물권이 있죠. 채권 1번 보세요. 이거는 특정인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하는 거다.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자, 비교해서 오른쪽의 물권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한 지배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런다. 자, 채권 내려와서 2번에 보시면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 있다라고 해서 3번에서 지금 상대권이라고 말하고 있죠. 비교해서 물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고 따라서 상대권이 아니라 무슨 권? 절대권이에요. 절대권. 자, 내려가서 개념 보죠. 자, 네모 1번이요. 물권의 개념은요.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관계를 규율한다. 요거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고, 자, 이에 반해서 채권은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거다. 청구권이라고 한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갑니다. 자, 네모 2번에 물권 특질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인데,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배타적으로 지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배타의 뜻은 나만 할 거야. 누구만 할 거라고요? 나만 할 거라고, 나만 할 거야. 이게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야, 이제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야, 이 아파트 105동 1702호는 105동 1702호는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5동 1702호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내가 지배하겠다.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은 꿈이 있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두 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파생되는 거죠. 105동 1702호라고 하는 이 전유 부분, 이게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라는 거예요. 물건이 한 개. 전유 부분 한 개, 물건 한 개. 그럼 소유권도 몇 개여야 된다? 소유권도 한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두 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하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물건이기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여기서 도출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로. 자, 2번에 보시면 나오죠. 절대권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동그라미 2번의 채권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대권이다. 자, 내려와서 3번 보세요. 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처분, 양도, 요게 가능한 거예요. 갖다 팔 수 있다는 거죠. 야, 내가 105동 1702호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어요? 팔 수 있죠. 이전 등기 해주고 팔 수 있죠. 이게 이제 물권의 양도성.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처분 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죠. 자,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둘째 줄에 나오듯이 대부분의 규정들이 강행 규정들이에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계약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죠.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된다라는 거는 계약법 규정들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들이라고? 임의 규정들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10중 8구 강행 규정.
계약법에서는 10중 8구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권법을 공부할 때 강행규정에 주목해야 돼요? 임의규정에 주목해야 돼요? 강행규정에 임의규정에. 임의규정에 주목해야 되죠. 싹 다 뭔데 싹 다? 아니 싹 다 강행이니까. 싹 다 강행규정인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야 임의규정이 나왔어. 그럼 강행규정이 특이해요? 임의규정이 특이해요? 얘가 특이하잖아요. 그럼 강행규정 외워요? 임의규정만 보고 끝내요? 얘만 보고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야 되는 거죠. 그 느낌 들어야 돼. 보자마자. 그럼 3편의 계약법에서 임의규정 볼까요? 강행규정 볼까요? 당연히 강행규정을 봐야 되는 거죠. 너나 나나 다 임의규정인데 이게 끄트머리 가보시면 또 강행규정이 나오거든요. 걔를 이제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물권의 의였고요. 자, 내려가서 02번에 보시면은 물권의 객체가 나오죠. 객체. 자, 물권의 객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물권이죠.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게 뭐냐? 물건. 물건 안에는 뭐랑 뭐가 있었죠? 자, 물건 안에는요. 일단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아닌 것들이 뭐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부동산과 동산. 그죠? 부동산과 동산. 자, 여기서 동산은 어차피 뭐 직접적 시험 범위 아니니까 좀 무시하셔도 되고, 그럼 부동산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그럼 부동산이 뭐냐? 민법 99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부동산이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하면 일단 토지부터 생각을 하시고, 토지 위에 정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까?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건 하면 고민하지 말고 토지 건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토지 건물. 자, 즉 이런 토지 건물과 같은 이 물건이 바로 물권의 객체라는 거죠. 물권의 객체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고 갑의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자예요. 이때 을이 전세권을 가가지고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자가 이제 저당권자로서 담보 잡고 을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 저당 잡은 게 지금 부동산을 저당을 잡은 게 아니라, 물건을 저당 잡은 게 아니라 뭐를 저당 잡았다고요? 지금 전세권을 저당 잡았다는 거지. 요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저당권자가 은행이 전세권을 저당 잡고 있다가 을이 돈 안 갚으시면 나중에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있거든요. 나중에 전세계약 끝나면 을이 갑한테 전세금 받을 거죠.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 을이 돈 안 갚으시면은 이 병이 이 전세금을 뭐 해버리겠어요? 요거 다 압류해버리는 거예요. 압류해버리고 전세금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주로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뭐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전세권도 담보 제공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물건이지. 예, 물권 객체 원칙은 물건이 맞습니다. 원칙은. 대부분은 물건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렇듯이 물권의 객체가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 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리일 수도.
그러니까 저당권이라고 하는 그 물권의 객체가 지금은 이렇게 권리거든요. 권리.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뭐일 수 있다? 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자, 전세권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지상권도. 지상권도 담보 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전세권, 지상권,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양괄호 1번의 원칙. 원칙적으로 특정의 물건이어야 된다. 자, 근데 양괄호 2번에 예외라고 해서 나와 있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객체 잠깐 봤고요. 자, 본격적인 물건에 대한 내용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